우리는 현장의 실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리더일수록 바닥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겪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윗사람이 잘해야 된다? 네, 윗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아랫사람이 아무리 잘해봐야 어이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계속 이어가자면요. 1915년 3월에 독일군이 수세로 전환을 했잖아요. 프랑스군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면 갑자기 공격할 수 있나. 공격 준비를 프랑스군도 나름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부대를 재편성을 하고 병력을 증강을 하고 무기 보급해주고 그래서 5월이 됩니다. 독일군이 공격을 그래도 안 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이제 진짜 공격하자. 그래서 5월 대공세를 계획을 합니다. 최종 목표를 그래서 아르투아로 잡았어요. 제가 자꾸 아르투아 하는데 발음이 그게 아니에요. 원어 발음 한번 들어보고 가실까요? 이 발음이죠. Artois. 예. 아흑투아? 저는 이제 목으로 소리 내는 그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르투아로 합시다. 아르투아를 목표로 삼을 때 그러기 위해서 비미 능선을 점령을 하고 오베르 능선을 점령한 뒤에 우리는 아르투아로 간다. 이런 지시를 하더라죠. 자, 그래서 5월 대공세 선봉을 누가 맡았냐면 프랑스 제8군 사령관 빅터 두발 장군이 맡았습니다. 이 두발 장군이 두발을 단정히 하고 두발로 걸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시간 정도 충분히 공격 준비 사격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리가 공격을 합시다. 근데 이제 포슈 장군이 이 사람이 또 통이 커요. 4시간 6일 동안 지원해주려고 진짜 6일 동안 포격을 해요. 독일군 진지에다 6일 동안 포격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프랑스군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6일 동안 포격을 퍼부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따따따단 군악대 앞세워서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5월 8일 오전 10시인데요. 동시에 4개의 군단을 공격을 시켜요. 아라스 북쪽 15km 지점에 노트르담 로헤트라고 있어요. 여기를 프랑스군이 들어가서 이상 없이 점령을 해요. 막 신났어요. 야, 이제 이기는구나. 그런데 착각이에요. 여기를 왜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독일군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프랑스 제33군단이 로헤트 바로 남쪽에 1.5km 지점에 아블라인 생 나자레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를 공격합니다. 동시에 제17군단, 제10군단 같이 공격을 해요. 근데 목표를 탈취하는데 모두 다 실패합니다. 왜? 독일군이 있었으니까. 독일군이 장애물 설치해놨지, 기관총 놔뒀지, 진지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3개 군단이 들어갔는데 진지 근처에도 못 갔다고요. 왜 못 들었는지, 그렇게 많은 부대가 들어갔는데 왜 진지 근처에도 못 갔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독일군의 3중 방어 체계에 막혔다. 그런데 그 전선에서 그런 것들을 막 철조망 치고 포격하고 기관총 쏘는데 프랑스 사령부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 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새끼들아 빨리 공격해. 지금 또 나 정부 파리 가갖고 또 혼난다. 니네 빨리 공격해라. 계속 독촉만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11일에 부대를 재편성하고 다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다? 피해만 계속 늘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궁지에 몰렸을 때 큰 힘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빅터 두발 장군이 오후 5시 반쯤에 마지막으로 한번 공격해 하고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포병 화력을 쏟아붓죠. 프랑스군 아까 그 33군단이 비미 능선 서쪽에 7km 지점에 까헝시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까헝시 여기를 점령을 해요. 대단히 놀라운 전과죠. 안 되던 걸 뚫어냈어. 아르투아를 공략하는데 유리한 비미 능선도 이제 곧 자기들 손에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힘을 내서 한 번 더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군 일부가 마침 까홍시 북쪽 한 3km 지점에 아블라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딱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기가 막혀요. 공격하는 프랑스군의 측면이 딱 노출되는 데란 말이죠. 권투만 뭐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어퍼컷을 쫙 올렸는데 상대방이 그 어퍼컷을 싹 피하면서 눈빛이 살아있어. 그리고 내 옆구리가 뭔가 싸한 느낌이 나.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싸한 느낌이 나니까 뭐냐면 자연스럽게 디펜스를 하는 거야. 어퍼컷을 치려다가. 이때 상황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동쪽으로 진격을 하지 못하고 프랑스군이 그 자리에서 수세로 전환을 하고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총공세를 했지만 수많은 병력이 전사했지만 7km, 10km 남짓 전진하고 국면이 끝납니다. 어쨌든 이 1단계 공세 5월 초
프랑스군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군 방어 전선에 곳곳에 구멍이 뚫리긴 뚫렸어요. 뭐 돌파는 못했지만 이제 비미 능선을 지나서 아르투아 일대를 점령하겠다, 이 목표는 달성을 못한 거죠. 프랑스군과 발맞춰서 오베르 능선으로 공격하던 영국군이 있었어요. 아까 그 프렌치 장군 있잖아요. 그 프렌치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공격에 성공했을까요? 영국군도 뭐 마찬가지예요. 독일군의 방어선을 한 번도 뚫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또 프랑스군이 아니죠. 아유,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까흥시 북동쪽에 보면 수쇠라고 있어요. 수쇠. 이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막 쑤셔보는 거예요. 독일군이 없는 것 같다. 야, 여긴 공격 안 해본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타개를 해보려고. 근데 이번엔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았어요. 수세 쪽으로 해서 가면 아블라인, 아까 그 옆구리 뭐 때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아블라인에 있는 독일군을 압박을 하면서 비미 능선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참모총장 조프르 장군이 프랑스 제10군의 3군단을 아주 통 크게 추가 배속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공했냐? 아니죠. 또 대실패합니다. 왜 대실패했는지는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군의 3중 방어 체계. 자,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뭐 할 거 다 해봤잖아요. 두발 장군이 이제 퇴각 건의를 합니다. 5월 24일에 아유, 저희 좀 퇴각할게요.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이 포슈 장군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꿈쩍다니면 두발 장군이 두 발 싹싹 빌면서 철수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계속 이제 5월 31일까지 힘도 없고 한데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뭐 근데 병력도 뭐 포병 화력도 전 같지 않으니까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프랑스군이 입게 되죠. 이때 프랑스 제33군단장 일부 공격을 해서 7km 전진하는 데 성공한 그 부대입니다. 이 군단장이 누구냐면 앙리 페탱이에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앙리 페탱 장군이 우리 포병 운용 방식을 좀 바꿔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너무 기계적으로 포병을 운영하기 때문에 독일군이 프랑스군 포병을 쏘는 거 보고 쟤네 공격할 것 같아, 이거를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3중 방어 체계에 막힌 건데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그거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프랑스 장군들은. 그래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지도 위에 전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앙리 페탱 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야, 포병 이번엔 이렇게 쏴봐. 공중에 가갖고 독일군 어디에 있는지 봐봐. 독일군 어디 있는지 어떻게 보여. 그게 요즘처럼 전망대에서 그런 성능 좋은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군이 어디 있는지 10m 땅 파고 들어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군 전선에 있는 그 현장 지휘관으로서는 똑같이 독일군의 진지 참호를 향해서 정면 공격, 다시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월 달에 했던 거, 4월 달에 했던 거, 3월 달에 했던 것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또 피해만 늘어가는 거죠. 프랑스군 제9군단 이하의 제17사단이 이렇게 보고해요. 독일군 방어선 전방으로 100m를 전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럼 이제 포슈, 조프르, 페탱 이 장군들이 뭐라 그래요? 공격해. 보자, 어디 보자. 응? 공격. 보자, 어디 보자. 또 공격.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17일까지 프랑스군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런데 별다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르투아 전투 어떻게 됐나요? 5월과 6월 공세에서 프랑스군이 10만 명이 전사하고 3만 7천 명이 부상을 입죠. 또 함께 공격한 영국군은 몸을 사렸지만 3만 2천 명이나 죽거나 다쳤습니다. 독일군 전사상자는 합해서 7만 3천 명 정도였어요. 이것도 결코 적지 않죠. 그러니까 프랑스군, 영국군, 독일군, 연합국과 주축국의 군대들이 투입되어서 20만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전체적으로 프랑스군의 전진 거리는 고작 3km밖에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코너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투를 많이 봤잖아요. 1차 세계대전뿐만이 아니라 발칸 전쟁도 봤고 180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쟁 전투를 봤단 말이죠. 거기에서 수많은 산업혁명의 문명의 이기들이 전장에 투입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죠. 그 실험의 와중에 하나씩 둘씩 생겨난 것들이 있는데 진지, 철조망, 기관총, 이 세 가지는 각각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굉장히 특화된 장비지만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그 이전에 발명된 그 어떤 무기 체계보다도 더 확실한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합이 하나로 세트화된 게 바로 이 1915년 아르투아 전투라는 겁니다.